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사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스무라를 닮은 남자. 여기서 야스무라 씨는 속옷 한 장만 입고 나체 개그를 선보이는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십니다. 사실 이분의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야기의 몰입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하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간병을 위해서 혼자 시골에 내려간 여고생 미사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친구 미사코가 들려준 이야기다. 나와 미사코는 대학에서 만나 금세 친해졌다. 어느 날 우리는 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심령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조작된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꽤 무서워서 이러다 화장실도 못 가겠네? 같은 말을 하며 괜히 허세를 부렸다. 사실은 겁먹었다는 걸 미사코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문제였던 걸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조금 지나자 미사코가 말했다. 무서운 이야기 할래? 왜?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그러자 미사코는 뭔가 부족하잖아 라고 말하며 곧바로 불을 끄고 분위기를 만든 뒤 괴담을 시작했다. 미사코가 들려준 괴담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각색한 듯한 것들이었다. 무서운 건지 웃긴 건지 모를 절묘한 결말이 붙어있는 장난스러운 이야기뿐이었다. 그래서 나도 유명한 괴담을 내 식대로 바꿔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더니 미사코는 그건 좀 너무 막 나갔는데? 하며 웃어주었다. 서로 세 편씩 이야기를 마쳤을 무렵 미사코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내 경험담 하나 얘기해 줄게. 그리고는 정좌를 했다. 그 자세가 너무 반듯해서 나도 모르게 쿠션을 꽉 끌어안고 침을 삼켰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야. 그렇게 말한 미사코는 마치 전문 괴담꾼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사코의 부모님은 외진 시골 출신이었다. 긴 방학이 되면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가 사는 그 시골로 자주 내려갔다. 하지만 미사코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 할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고 결국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미사코는 펑펑 울었다고 한다. 그러다 부모님에게 부탁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할아버지의 시골로 전학 가서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고 싶다고. 보통의 부모라면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고등학교 생활을 간병에 바친다는 말을 들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사코의 부모는 잠시 고민하더니 금방 허락했다. 덕분에 미사코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했고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곳은 너무 시골이라 큰 병원에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을 달려야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진료는 마을의 유일한 의사가 가끔 왕진을 오는 시기였다. 작은 집성촌 같은 마을이라 이웃 간 교류가 활발했고 도시로 떠난 부모님 대신 주민들이 할아버지를 자주 돌봐주고 있었다. 미사코는 인사도 할 겸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자 가는 곳마다 아이고 그 집 손녀구나. 정말 많이 컸네. 같은 말을 들으며 동네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질문 내용은 의외로 평범했다. 도시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TV에서 유행하는 게 진짜인지 같은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주 아저씨였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그는 미사코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듯이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자기 아들을 소개했다.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렴. 그 아들은 개그맨 야스무라를 닮아 있었다. 미사코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다. 이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나? 엉뚱한 오해를 하며 웃는 바람에 미사코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야스무라를 닮은 아들이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해. 미사코도 고개를 숙이며 손을 잡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손은 지나치게 따뜻했고 끈적거렸다고 한다. 야스무라는 미사코가 전학 온 고등학교의 학생회 소속이었다. 전학 첫날, 학교에서 먼저 말을 걸어와 미사코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둘만의 학교 안내가 시작되었고 해방될 때까지 미사코는 내내 그의 자랑만 들어야 했다. 나는 머리가 좋아.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아서 아무도 나한테 거역 못해. 그런 위험한 냄새가 나는 자랑들을 계속 늘어놓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쳤다고 한다. 그래도 학교 생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친구도 생겼고 그럭저럭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다만 할아버지의 간병은 각오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미사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약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왜 그런지 집 밖에만 나가면 아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고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다. 대부분은 40, 50대의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었는데 유독 미사코의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는 어떠냐? 좋아하는 남자는 생겼냐? 괜찮은 남학생은 없냐? 사적인 질문도 거리낌 없이 물어왔다. 성격이 온화한 미사코는 어색하게 웃어 넘기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정도의 무난한 대답으로 넘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주의 아들인 야스무라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저 애는 나중에 시장이 될 거야. 미사코, 야스무라랑 사귀면 평생 걱정 없겠네. 지주집 아들은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좋은 기회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한다. 미사코는 새로 사귄 친구 아야코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야코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뭐 시골은 원래 그런 곳이야. 졸업하면 결혼하는 것도 흔한 일이잖아. 확실히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건 시골에서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미사코는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분명했다. 할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었다. 마을의 의사도 할아버지가 미사코의 졸업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기에 미사코는 졸업과 동시에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곤란하게 만든 것은 학교 행사였다. 축제도 있었고 운동회도 있었다. 문제는 무슨 행사를 하든 이상할 정도로 야스무라와 짝이 된다는 것이었다. 포크 댄스를 출 때도 직접적인 성추행은 없었지만 손을 잡는 방식이 너무 음흉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토할 것만 같다고 했다. 그렇게 야스무라의 노골적인 접근을 어떻게든 피해 다니던 어느 겨울, 미사코는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야스무라의 약혼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였다.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야스무라의 반에 갔는데 멀리 있던 남학생 몇 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야스무라 여자친구잖아.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아니지, 약혼녀 아니냐?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거렸다.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던 미사코는 한 남학생의 말을 듣고 굳어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야스무라랑 미사코는 부모끼리 결혼시키기로 했다더라. 뭐?
미사코는 저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날 방과 후 미사코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어? 너 야스무라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너무 황당한 말에 미사코는 그대로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부모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상대 부모와 약속한 일이라느니, 지주의 아들이라 장래가 보장된다느니, 마을 노인들이 하던 말과 똑같은 소리까지 했다.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미사코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이대로 가다가는 야콘이 기정사실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미사코는 야스무라를 학교 뒤편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그 야콘 이야기 부모님이 내 의견도 안 듣고 멋대로 정한 거야. 없던 일로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야스무라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미사코는 지금도 그때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은 마치 귀신의 형상 같았다고. 야스무라는 관자놀이에 핏줄을 세운 채 다가왔다.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 모습에 겁이 난 미사코는 저도 모르게 미안 이라고 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는 야스무라의 모습이 너무도 무서워 보였다고 한다. 야스무라와의 야콘 이야기를 거절한 뒤부터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평소처럼 집을 나섰을 때 매일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갑자기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미사코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아, 네 하고 귀찮다는 듯 대답한 뒤 혀를 차곤 했다. 그동안 그렇게 야스무라를 추천하던 어떤 아저씨는 대놓고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했고 일부러 정원에 물을 주던 호스로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물론 전교생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야스무라에게 아부하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을과 주변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미사코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골치 아픈 것은 담임이었다. 담임은 야스무라 부모의 영향이라도 받은 것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노골적으로 생활기록부 평가를 건드렸다고 한다. 점점 반에서 고립되더니 결국 학년 전체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그 뒤로 미사코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야코였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만 했다. 야스무라 군에게 사과해. 분명 용서해 줄 거야. 미사코에게는 전혀 엉뚱한 소리로 들렸다. 결국 그녀는 아야코도 야스무라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던 할아버지의 죽음이었다. 향년 94세,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부모님도 일을 접고 마을로 돌아왔다. 장례식은 순식간에 치러졌다. 하지만 생전에 할아버지와 친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가장 오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들은 왔다. 바로 야스무라의 부모였다. 그때 미사코는 자신의 부모가 야스무라의 부모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았다. 멀리서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분명 야콘 이야기였다. 하지만 미사코는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마저 망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미사코는 할아버지가 없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주제는 당연히 야콘 문제였다. 부모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모처럼 야스무라 씨가 선택해 주셨는데 이런 혼담은 2번 다시 안 들어온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미사코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결혼 상대를 멋대로 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모는 도시로 돌아가는 당일 아침까지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미사코 인생 최대의 악몽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찾아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잠목림 근처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팔을 붙잡았다. 그대로 창고인지 오두막인지 모를 외딴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다. 야스무라였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먼지투성이 실내에 남겨진 사람은 미사코와 야스무라 둘뿐이었다. 야스무라는 미사코의 양팔을 힘껏 붙잡은 채 몸무게를 실어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제야 미사코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전개였다. 미사코가 그만두라고 외치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을 세게 얻어맞았다. 시끄러워. 야스무라가 고함을 질렀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혼란 속에서 야스무라는 손을 잠시 떼더니 말했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어때?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그 모습을 본 순간 미사코는 있는 힘껏 야스무라의 급소를 걷어찼다. 야스무라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사타구니를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신음만 흘렸다. 미사코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엉덩이를 걷어찬 뒤 전속력으로 달려 문에 몸통 박치기를 했다. 쾅! 문은 순식간에 열렸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무언가를 세게 들이받아 날려버린 느낌이 전해졌다. 밖으로 넘어지며 보니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야스무라의 추종자 한 명이 얼굴을 감싸쥔 채 쓰러져 있었다. 아, 문 앞에 있었구나. 그 생각만 하고 미사코는 곧바로 도망쳤다. 미사코는 곧장 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야스무라에게 반드시 보복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소한의 짐과 지갑만 챙겨 다시 집을 뛰쳐나왔다. 그 마을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만 와도 다행일 정도로 배차 간격이 길었다. 다행히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몇 분 뒤에 버스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사코는 야스무라 일행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류장 건물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몇 분 후, 예정보다 조금 일찍 버스가 도착했다. 안도한 미사코는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다. 혹시라도 급히 내려야 할 상황에 대비해 앞쪽 좌석에 앉았고 밖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뿐이었다. 버스가 출발한 직후 밖에서 누군가가 미사코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소스라치게 놀란 미사코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몇 명의 남학생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버스까지 세우는 건 아닐까? 설마 이 버스 기사도 야스무라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내 정체를 알게 되면 야스무라에게 넘겨버리는 건 아닐까? 온갖 공포가 머릿속을 뒤덮었다. 미사코는 좌석에 웅크린 채 단 1초라도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게만을 바랐다. 그때였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다.
야스무라네 집 아들이 들이댄다는 게 아가씨였나?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들켰다. 이 기사는 나를 알고 있다. 미사코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의외의 말을 했다. 참, 재수 없었겠네. 부드러운 말투였다. 알고 보니 운전기사는 미사코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 야스무라의 아버지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사코는 이미 유명한 존재였다고 한다. 지주 아들에게 찍힌 불쌍한 여학생. 운전기사는 아들을 통해 학교 사정을 들었기에 미사코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름을 외치며 돌아다니는 남학생들과 버스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걱정 마로. 저런 놈들은 마을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쟁이들이야. 쫓아오지도 못할 테니 안심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저 지주의 권력도 마을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사코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고 한다. 운전기사가 야스무라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운전기사는 계속해서 미사코의 목적지를 묻고 친절하게 환승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미사코가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괜찮어, 괜찮아. 그 뒤로 운전기사의 조언대로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신칸센역까지 이동했다. 거기서 다시 이동해 본가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미사코를 본 부모는 크게 놀랐다. 하지만 미사코가 야스무라에게서 도망쳐 왔다고 말하자 놀랍게도 화를 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분노한 것은 오히려 부모 쪽이었다. 미사코는 담담하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야스무라에게 강간당할 뻔했다는 것,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자 아무리 이상한 부모라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사실이냐? 하지만 미사코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그 마을로 다시 보내려고 하면 죽어버릴 거야. 그 말을 듣고 부모는 침을 삼키며 입을 다물었다. 물론 실제로 자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마을에 알리고 다시 끌려가게 만든다면 야스무라를 죽여서라도 도망칠 각오는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다행히 별다른 일이 없었다. 부모는 마을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놓고 밀고 하는 일도 없었다. 미사코는 휴학 상태로 지내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부탁해 전학간 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 후 1년 늦게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대학 진학이 1년 늦어진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미사코는 부모에게 절대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물론 고등학생이 몇 년 만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전부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대부분의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미사코는 꾸준히 저축하며 부모에게 갚을 돈을 모으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충분한 돈이 모이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전부 갚고 부모와 절연할 생각이라고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쉽네 라는 시원찮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부모가 내 결혼 상대를 멋대로 정해버렸는데
하필 그 상대가 그렇게 최악의 인간이라면 나라도 그런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은 미사코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다. 여기까지 단숨에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미사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참고로 말인데 야스무라는 보안 하나가 터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어야 할지 태클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만 대답했다. 이상이 내가 미사코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미사코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창작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전부 거짓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전부 사실일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사코는 훗날 TV에서 개그맨 야스무라를 볼 때마다 배를 잡고 웃었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안이 한쪽만 터진 게 좀 아쉽습니다. 인트로에서 돈과 사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 하고 여쭤봤는데 이건 애초에 돈과 사랑도 아니죠. 돈과 내 인생 느낌이니까요. 뭐 어쨌든 돈과 권력이 대체 뭐길래 사람이 그렇게까지 추해지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도, 친구들도, 부모까지도요. 돈도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하나 궁금한 건 미사코의 부모는 왜 그렇게 딸이 지주의 아들과 결혼하길 바라는 걸까요? 그건 딸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욕심 때문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